네, 안녕하세요. 입시언어 강사 미랄 김종권입니다. 자, 선생님이 항상 저를 소개할 때 입시언어 강사, 입시란 말을 항상 붙입니다. 여러 언어 선생님 계십니다.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고요. 재미있는 분도 많이 계시죠. 하지만 입시에 정통한 사람은 그리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고3과 재수생들을 많이 겪으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과 함께 테마로 읽는 현대시를 통해서 처음 만나 뵙게 되는데요. 앞으로 현대시뿐만 아니라 고전시, 그리고 현대소설, 그리고 고전소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른 문학 공통 부분, 그리고 비문학 부분도 함께 만날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은 테마로 엮어있는 현대시 수업에 앞서서 오리엔테이션 강좌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만나뵌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항상 지난 시간 동안 고1, 고2 또는 때로는 중1, 중2, 중3 또는 고3까지 포함해서 재수생 여러분이라면요. 거의 이제 중등교육 6년 동안 현대시를 강의하는 선생님의 수업을 많이 들었고 또 참고서도 많이 읽고 그것을 옮겨 적기는 했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감상하지는 못했다는 점, 그 점을 해결해 드리려고 여러분과 테마로 엮고 있는 현대시로 만난 겁니다. 일단 모의고사는 또는 수능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작가의 전혀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 한 편이 아니라 두 편 이상이 묶여서 나옵니다. 그럼 묶여서 나온다는 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뜻이고, 공통점과 차이점에는 주제별 공통점 차이점, 정서별 정서별 공통점 차이점, 또는 표현상의 공통점 차이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되어서 지문이 구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나 선생님이 강의해주는 현대시 고정된 해석해져 있는 또는 선생님이 주석을 달아주는 수업만 들어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작가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이 키워질 수 없다는 결론이 어쩌면 당연하게 나올지 모릅니다. 당장 수험생들은 자신의 앞에 던져진 시험지에 나온 시를 해석해야 되는데, 감상해야 되는데, 그 감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 감상 능력과 관련된 간접적으로 스펙트럼이 확대된 문제들이 나올 때 문제를 풀 수가 없는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개별 작품 해석하는 건 고1, 고2 수준의 수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고3 수험생들은 반드시 모의고사에 두 지문 내지 세 지문으로 엮어질 수 있는 그물망 또는 마인드맵을 형성해가는 수업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는 수업이 아닌 여러분이 스스로 감상할 수 있는 감상법을 체득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 체득 방법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모든 언어가 그렇지만 언어는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주체 혼자 하는 것은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라는 매개를 사용해서 주체와 누가 만나야 된다? 객체가 만나야 돼요. 그런데 참 신비롭고 놀라운 것은 주체가 언제까지 주체고 객체가 언제까지 객체, 일방적이지 않고 주체가 때로는 객체가 될 수도 있고 객체가 또는 주체가 될 수도 있죠. 내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언어라는 과목은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매개로 하는 과목이에요. 문자를 통해 또는 듣기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건데, 특히 문학이라는 것은 의사소통할 때 세 가지 정도 하잖아요. 일단 무엇? 상대방의 생각을 내가 알아오는 것이고, 사고. 두 번째, 상대방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느끼고 있는 무엇? 정서를 알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이걸 어떻게 보면 비문학적이죠. 상대방이 나한테 전달해 주려고 하는 무엇? 지식과 정보 또는 주장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언어인데, 특히 문학 같은 경우는 정서, 상대방의 정서를 내가 이해하고 동감하고 내가 같은 상황에서 동변상련의 처지를 느껴서 그 사람이 이 상황에서 어떤 반응, 어떤 태도를 보일까를 내가 체득하는 겁니다. 때로 어떤 선생님은 문학은 간접 체형의 장이다. 네, 맞는 얘기죠.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자아, 내 의지, 나의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상황과 입장과 처지에서 상대방의 특별한 생각 또는 정서를 내 것으로 내가 그를 이해해가는 과정이 진짜 문학이에요. 특별히 현대시는 이 상황과 입장과 처지에서 독특한 상황과 입장과 처지에서 자신의 독특한 정서와 가치관을 얘기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파악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현대시를 해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비문학 독해를 할 때도 필자의 입장과 필자의 위치에서 글을 읽어가는 것처럼 시문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칠판을 통해서 조금 더 구조화를 시키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이 간단한 내용은 좀 미리 기록을 좀 해놨습니다. 여기 덧붙이면서 설명을 좀 해나갈게요. 일단 현대시가 됐던 고전시가 됐던 시문학의 기본적인 감상법은 육하 원칙 중에서 3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육하 원칙이 뭡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왜를 따로 띄워놓고 앞에 5가지가 중요하죠. 언제, 어디서가 뭡니까? 네. 이거 중학교 수준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언제? 시간적 배경. 어디서? 그지? 공간적 배경. 여러분,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알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2002년 6월 시간적 배경, 대한민국 공간적 배경, 이 시간적 배경과 이 공간적 배경 속에서 이슈가 됐던 사회문화적인 것 무엇? 월드컵 열기. 월드컵 4강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도 할 수 있다라는 패션, 열정을 배웠던 계기 아닙니까?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알게 되니까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게 돼요. 그렇죠? 사실은 요 현대소설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는 어떤 한 개인의 지극히 비밀스럽고 개인적인 얘기를 전달하고 있어요. 사회문화적 배경도 관련이 되는 시가 있어요. 사회 비판적 경향의 시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시는 서정시이기 때문에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과 입장과 처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개인적인 상황과 입장과 처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 시간적 배경 또는 확대돼서 계절적 배경, 또 공간적 배경. 근데 그 공간적 배경보다는 그 공간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무엇? 압박감, 처지.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무엇과 무엇을 파악하는 게 현대시 해석의 승부수다. 상황과 입장과 처지를 파악하는 것이 현대시 해석의 관건입니다. 왜냐고요? 상황과 입장과 처지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과 입장과 처지가 바로 무엇을 만듭니까? 독특한 심리나 정서를 만듭니다. 이 심리나 정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심리 정서는 눈에 보이는 무엇과 무엇으로? 말과 행동으로, 언행, 태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시는 그 정서와 심리를 태도로 드러내는 데 있어 대상을 두고 얘기합니다. 일단 현대시를 해석할 때 3가지를 기억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 입장, 처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 상황과 입장과 처지에서 바로 무엇을 얘기한다? 특별한 정서와 태도를 표출시키는 것이 바로 시인데 그 정서와 심리를 내포하고 있는 무엇? 대상이 있다. 대상. 근데 세상에 존재하는 대상은 모두 앞말이 사자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시적 화자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까지. 누구? 사람입니다. 사람. 시적 화자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입장과 처지에서 독특한 심리와 가치관과 정서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 독특한 정서와 태도와 심리와 가치관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무엇? 대상을 통해서 투영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적, 독백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요. 또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관찰을 하면서 타인의 이야기인 것처럼 나타낼 때도 있어요. 어쨌든 시 속에 등장하는 대상은 전부 사자로 시작해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다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겨나는 갈등, 바로 뭡니까? 사건입니다. 선생님이 좀 순서를 바꿔서 얘기했지만, 사건은 무엇과 관련지어서? 사람과 사람이 아닌 사물과도 관련지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재설명하면, 시 속에 등장하는 대상은 1차적인 것은 나를 포함한 시적 화지를 포함한 다른 사람까지 사람. 사람이 아니라면 바로 무엇? 대상물, 바로 사물. 그런데 대부분 시에서는 사물보다는 무엇이 나올 때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 고전 시가가 그래요. 바로 뭐? 자연물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과 사물 때문에 생겨나는 무엇? 사건. 그리고 이 사람과 사물과 사건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개똥철학, 나름대로의 가치관, 나름대로의 무엇? 철학적 사고가 나타나는 무엇? 사상과 관련된 시도 많아요. 결국 다시 정리하면 시라는 것은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독특한 상황 입장과 처지를 파악한 뒤 그 독특한 상황 입장 처지에서 나타나는 무엇? 특별한 정서를 또는 특별한 태도를 내포하고 있는 대상물을 파악하는 겁니다. 잘 아셨나요? 자, 보충 설명. 정서와 태도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정서와 태도 파악하실 때 아까 선생님이 먼저 언급드렸지만 정서라는 것은 다른 말로 심리라고도 하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와 심리를 파악하려면 이 정서와 심리가 표출된 무엇을 파악하는 게 더 좋다? 태도를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태도를 통해서 시적 화자가 지금 어떤 정서와 심리를 느끼고 있는지를 피드백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태도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이 됩니까? 말과 행동으로 구성됩니다. 또는 시 안에서는 이 말과 행동이 시어를 통해서 드러나죠. 시적 화자가 특별한 상황에서 취하고 있는 태도나 말을 파악해서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정서를 파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극명하게 나눠진 대조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은 둘 다 열심히 30분 동안 러닝머신을 탑니다. 러닝머신을 탄 뒤 탁자 위에 놓여있는 컵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 컵에 정확하게 물이 얼마만큼? 딱 반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A라는 사람은 굉장히 어떤 사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요. B라는 사람은 굉장히 비관적 또는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30분 런닝머신을 탄 뒤 이 컵을 바라보고 하는 말 극명하게 나뉩니다. 긍정적 생각을 하는 사람은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부정적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무엇?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그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나타나는 심리와 태도는 달라집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선생님이 말씀드린 걸 다시 정리하면 시적 화자가 겪고 있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무엇이 나타난다? 정서와 심리가 나타난다. 시에서 핵심은 바로 이 정서와 심리 파악의 핵심인데 이 정서와 심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의 말과 행동, 이 말과 행동은 뭐라고 합니다? 태도라고 합니다. 태도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러나 시는 오히려 거꾸로 시에 나타나 있는 시적 화자의 태도와 언행과 관련되는 시어를 통해서 시적 화자의 무엇을 역추적할 수 있다? 정서와 심리를 역추적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수주에서 배웠던 세 편의 현대시를 통해서 오늘 배운 시문학 감상법을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고등학교 1학년 국정교과서에 담겨져 있던 시, 첫 번째 뭡니까? 정지용 시인의 유리창입니다. 유리창. 어떤 상황에 처한 시적 화자가? 네,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상황을 맞이한 누구?
시적 화자 아버지가 시적 대상 무엇을? 근데 시의 제목이기도 해요. 유리창에 기대어 서서 아이의 환영을 입김 속에서 보면서, 그치? 그치? 그 아이를, 밖에 있는 아이를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어떠한 정서? 슬프지만 황홀한,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적인 정서를 노래하고 있는 시였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수준 다시 해볼까요? 두 번째 작품 진달래꽃.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시적 화자? 님과의 이별을 가정하고 있는 시적 화자가 어떤 대상? 둘만의 사랑의 공간, 영변의 약산, 가장 많이 피어나는 무엇? 진달래꽃을 통해 희생하는 사랑, 순종하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었죠. 사실 궁극적으로는 아직 떠나지 않은 님에게 가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선생님, 이건 뭐 현대신만 적용되잖아요. 고전시 해볼까요? 어부사시사 해볼까요? 어부사시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시적 화자? 네, 자연에서 한가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는 시적 화자 누구? 어부가. 이 어부는 물고기 낚는 그 어부가 아니죠. 강태공이죠. 자연인이죠. 이 사람이 무엇을? 배를 타고 나가서 보이는, 그지? 복일도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어떠한 정서와 심리? 여유로움과 흥겨움, 자기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노래하고 있다. 아니, 아직도 의문이 안 풀립니까? 감동별곡 해볼까요? 감동별곡?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시적 화자가 이제 막 유배 생활에서 풀려나 임금님께 강원도 관찰사를 제수받아 강원도를 잘 치리하고 있는 시적 화자가 무엇을 여행하면서 무엇을? 감동. 강원도에 있는 명승지 어디? 금강산 일대와 동해안 해금강 일대를 여행하면서 어떠한 정서와 심리를 노래하고 있는가? 관직에 앉아있는 위정자로서의 직분과 산과 바다를 여행 다니면서 신성과 같은 삶을 동경하는 자연인의 모습이 갈등, 충돌하고 있다. 이제 조금 이해됩니까? 시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의사소통입니다. 반드시 주관적인 눈을 버리시고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독특한 상황과 입장과 처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직 우리의 관심사는 시적 화자,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서 어떤 얘기를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노래할 거니 네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겁니다. 내 얘기를 추가해 볼래가 아니고 네 이야기를 일단 들어보자입니다. 수능 시험은요, 자의적인 해석을 원하지 않는 시험입니다. 핀트는 분명히 시적 화자한테 맞춰져 있습니다. 시적 화자가 느끼고 있는 정서, 심리, 태도를 파악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제를 파악하는 것보다 시에서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시가 왜 어렵게 느껴지는가? 선생님, 도대체 시가 이렇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세 개만 파악해서 알 수 있으면 나는 왜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시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러한 것은 일종의 무엇일까요? 시적 화자의 이야기, 사연입니다. 근데 이 사연을 감싸고 있는 것이 심상치 않은 겁니다. 이 사연을 감싸고 있는 무엇이 심상치 않을까요? 네, 시어의 의미가 심상치 않아요. 비유적인 의미도 있고요, 상징적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또 때로는 이러한 시어만 어려운 게 아니라 시어 두 개, 세 개가 엮어있는 무슨 방식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까? 표현 방법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이 수사법을 진정으로 정리한 적이 있습니까? 선생님이 테마로 엮어있는 현대시 어떤 광자에서 수사법에 대한 테마로 분명히 만나 뵐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시가 어렵게 느껴지는 까닭은 여러분은 자꾸 심상, 이미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에 대해서 갖는 느낌, 필링,
이미지, 인상. 바로 무엇? 심상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상이란 말은 던져두세요. 오히려 무엇? 대상에 대한 느낌, 인상. 시가 어려워지는 까닭은 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시어가 가지고 있는 난해한 의미와 그 난해함을 더해주는 여러 가지 갖가지 표현법과 그리고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에 대한 느낌을 담고 있는 이미지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선생님, 왜 강의의 제목이 테마로 엮고 있는 현대시죠? 테마가 뭡니까? 테마, 세마, 배경 또는 배경지식 또는 주제, 그쵸? 뭐 주제가 있는 현대시, 그쵸? 네, 배경지식이 있는 현대시.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개별 작품을 한 작품 한 작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은 반드시 그 개별 작품이 2개 내지 3개 엮여서 공통 지문이 엮여서 나옵니다. 따라서 수능 지문에서 현대시 1번 문제는 항상 이 문제예요. 가부터 다시의 다를 읽고 그지? 파악할 수 있는 공통점 또는 차이점은, 가시부터 다시에 나타나 있는 공통점 또는 차이점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칠판 보시죠. 자, 왜 테마를 읽어야 되는가? 바로 공통점 또는 차이점이 있는 지문이 엮여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면 도대체 수능에 나오고 있는 지문을 엮어가는 방식은 뭐냐? 공통점 또는 차이점을 엮는다는데 어떻게 엮느냐? 첫 번째, 주제면의 공통점 또는 차이점으로 묶습니다.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는 시, 이별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는 시, 좌절과 절망 속에서 밝은 미래를 보면서 소망을 품고 일어나는 시, 부정적 상황 속에서 밝은 미래가 올 것임을 염원하는 시. 테마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분명히 주제입니다. 두 번째, 이미 시문학 감상법에서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시는 주제와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보다 오히려 시적 화자가 그 상황에서 느끼고 있는 무엇을 독특한 정서와 심리와 태도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서, 심리, 태도의 공통점, 차이점, 이걸 가지고 지문을 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맛이 나지 않습니까? 선생님, 개별 작품은 200편, 300편 공부하는데 도저히 성적이 안 나와요.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의도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도대로 공부를 해 주십시오. 다음 테마가 될 수 있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역시 시문학 강사법에서 마지막 부분에 선생님이 더해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뭡니까? 네, 세 편의 시인데요. 똑같은 시어가 나와요. 눈. 눈길. 바로 뭐? 시어의 의미와 관련지어서 공통된 시어가 등장해서 이 공통된 시어가 등장하긴 했지만 이 시어가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상황과 입장과 처지에 따라서 어떻게 의미값이 달라지는가? 때로는 시어뿐만 아니라 공통된 소재로서 테마가 엮어질 수 있다. 그렇죠. 여기까지 공부했으면 4번은 선생님 무슨 얘기할 줄 알죠? 2편 내지 3편에 2편은 역설법이 나오고 나머지 1편은 반어법이 나오고 3편 모두 다 상징적 의미가 있고 3편 모두 다 대유법이 들어있고, 네, 바로 무엇? 표현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왜 테마로 엮어 읽어야 되는가? 마지막을 차지하는 것, 바로 뭘까요? 바로 뭘까요? 바로
시를 통해서 나타나려고 하는 인생관 또는 가치관 파악입니다. 물론 이 인생관과 가치관은 1번에서 얘기했던 주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만해 한용운은 스님이고, 다음 십자가를 지은 윤동주는 대표적인 기독교 시인입니다. 그리고 구한말에 시를 썼던 메탄 황현 선생 또는 최익현 선생은 유학자입니다. 하지만 그 세 분은 종교적인 공통점은 없지만 가치관, 인생관 면에서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가치, 물론 세 분한테, 윤동주, 한용운, 황현 또는 최익현 선생한테 공통된 가치는 나보다 더 소중한 조국 또는 민족일 겁니다. 그 조국과 민족을 위해 나의 육신은 어떻게 될 수도 있다? 희생 제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치관, 인생관, 삶을 살아가는 방식,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걸 알고 있는 방식, 그게 인생관, 가치관입니다. 엮어지는 시의 작가는 다르지만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관과 인생관의 공통점 또는 차이점이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개별 작품이 아닌 테마로 읽는 작업을 하셔야 여러분이 비로소 모의고사 또는 수능을 실제적으로 잘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 잠깐 자리 이동해 볼게요. 자, 오리엔테이션 시간 어찌 보면 선생님이 좀 너무 일방적으로 선생님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은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그릇이 비어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석 달 동안 그릇에 담아놓고 먹지 않으면 그 맛있는 음식도 썩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점수가 왜 안 나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직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다. 네, 수리와 외국어에 비해서 언어는 조직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뒤늦게 고2 말부터 합니다. 제 수업은 이렇게 늦게 시작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획했습니다. 각 영역별 학습이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테마로 있는 현대시, 테마로 있는 현대소설, 테마로 있는 고전소설, 테마로 있는 이런 식으로 수업이 일단 진행됩니다. 점수가 안 나온 이유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그릇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방식이 어떤 부분엔 적용이 잘 되지만 어떤 부분엔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리는 게임을 합니다. 아이템을 사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아이템을 써야 되는데 나한테는 이 아이템이 없습니다. 없으면 아이템을 획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만의 색채와 고집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수험생은 자기 것으로 못할 때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온라인 강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클릭하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해서 수업의 주인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 결손된 부분, 그리고 때로는 늦게 시작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할수록 선생님과 얼굴을 마주대야 한다는 모습으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덧 점수가 오르기 전에 작품 하나하나, 지문 하나하나, 선택지 하나하나를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변화를 먼저 느낄 겁니다. 이 미묘한 변화가 향후 1년 후에 여러분의 점수를 높여주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대박은 없습니다.
오늘 테마를 잇는 현대시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겸해서 수험생들에게 꼭 추천해주는 자세를 몇 가지 부탁드렸습니다. 본격적인 강의 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자, 항상 강의 후에 리플 달아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리플에 대해서 항상 성실한 답변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로 엮어 있는 현대시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